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잉글랜드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은 한 트럭인데 그 선수들이 모여서 어떤 시너지를 내지 못합니다. 잉글랜드는 지난 경기와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길래 오늘은 아놀드 사용법, 포든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해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와 크게 다른 게 없었죠. 반면에 덴마크는 선수비는 하되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왼풀백 트리피어를 올리고 포든을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방식은 맨시티의 공격 방식과 유사합니다. 맨시티에선 포든이 왼쪽 윙어로 나왔을 때 포든을 안으로 좁히면서 그바르디올을 윙어처럼 전진시킵니다. 펩 감독은 이 방법으로 포든을 공미로 쓰면서도 그바르디올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서 둘 다 살려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쓰기엔 트리피어와 그바르디올은 완전히 다른 유형입니다. 트리피어는 공을 잡고 직접 전진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자신이 공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가 움직여야 하죠. 그때 트리피어의 장점인 패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그바르디올은 사이드에서 충분히 전진성이 있죠. 빠른 속도와 다부진 피지컬로 전진 가능합니다. 게다가 페발에서 공격적인 능력까지 성장했죠. 그런데 사우스게이트는 구조만 흉내낸 것 같습니다. 역습 찬스일 때 오른쪽에서 트리피어 쪽으로 왕반대가 나갔다고 칩시다. 이때 트리피어가 공을 잡고 그바르디올처럼 폭발적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트리피어는 속도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요. 혹은 지공 상황에서 오른쪽에 과부하가 일어났고 아놀드의 반대 전환 패스가 나갔다고 칩시다. 트리피어가 여기서 1대1 돌파가 될까요? 이 역시 어렵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그바르디올, 이탈리아의 디마르코, 프랑스의 테오 에르난데스는 이 전술이 효과적이죠. 전진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트리피어에겐 안 맞는다는 겁니다. 돌파와 전진성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요. 계속 왕반대를 줬던 선수가 아놀드입니다. 아놀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중원의 킥력을 바탕으로 우리 팀 선수에게 조금 더 단독 찬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아놀드가 미친 킥으로 공을 받은 선수가 트리피어라면 전진이 안 되니까 반대 전환 킥의 의미가 약해지죠. 아놀드도 트리피어도 자신만의 장점이 사라지는 플레이만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아놀드와 라이스를 같은 3선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밀집 수비를 뚫을 때 둘 중에 한 명은 한 번씩은 올라가면서 저런 공간으로 침투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감독은 라이스와 아놀드의 위치를 묶어놨습니다. 잉글랜드 측에서 어떤 변수가 없으니 덴마크는 수비하기 너무나 쉬웠죠. 라이스 활용법도 충분히 아스날 전술에 나와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뒤에만 물러서서 수비를 하는 거라면 변칙적으로 라이스를 박스에 넣을 수 있죠. 아놀드 혼자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때 포드는 뒤로 나와 있다가 갑자기 그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드는 포든 자리, 라이스는 라이스 자리, 아놀드는 아놀드 자리에 있습니다. 변칙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수비 전술에서도 잉글랜드는 약점을 노출했죠. 덴마크의 3미들인 히율만, 에릭센, 호이비에르가 유동적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빌드업하는데 너무 쉽게 전진 패스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호일룬과 투톱 형식으로 기용된 요나스 빈이 가끔씩 내려와주며 공을 받죠. 이런 변수가 잉글랜드는 적었다는 거죠. 이에 대응하는 좋은 게임 모델을 가져온 게 바로 스페인이죠. 모라타를 중심으로 상대를 높은 지역부터 눌러놓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이 서로 약속이 되어 있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잉글랜드의 실점 장면에서도 동선이 아쉬웠습니다. 스로인 상황, 높은 지역에서 잉글랜드가 압박받았고 케인이 공을 줄 만한 곳에 선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케인의 킥미스도 이어지죠. 이 공을 덴마크 선수가 잡으면서 벨링엄은 순간적으로 2대1이 걸리고 히율만이 공을 잡습니다. 그리고 히율만은 여기서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합니다. 좋은 실점 장면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실점하지 않을 장면에서 실점이 나오는 잉글랜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잉글랜드가 보여줘야 할 모습을 덴마크가 많이 보여주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3자 패스, 측면에 있던 에릭센이 가운데 쪽으로 깊게 내려오고 호일룬이 갑자기 뒷공간을 공략하는 움직임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덴마크는 안 될 땐 측면도 가봤다가 갑자기 뒷공간도 파봤다가 크로스도 해봤다가 중거리 슛도 해보죠. 그리고 수비도 협력 수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1대1 능력으로는 덴마크가 잉글랜드를 잡기 힘듭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팀적인 움직임으로 개인 능력의 차이를 극복합니다. 공 뺏기고 바로 압박하는 원칙을 모든 선수가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런 희생을 선수들이 기꺼이 했습니다. 잉글랜드의 경기를 보면 감독이 누굴 중심으로 플레이하고 싶은지 갈피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각 팀의 에이스이자 장군들이 모이니 도대체 누구를 핵심으로 삼을지 모르는 거죠. 저번 경기부터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독이 팀의 중심을 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감독이 팀의 중심을 정하면
하지만 그 이후엔 희생하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팀이 우승할 땐 항상 묵묵히 꾸준히 일을 해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잉글랜드 주전 스쿼드엔 그런 느낌의 선수가 데클란 라이스, 갤러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감독이 그 역할 정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카가 공을 잡았을 때 사카를 살려주기 위해 뒤로 띄워주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워커가 돌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워커가 돌았는데 안 주면 워커는 체력만 쓰는 느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팀적으로 봤을 땐 사카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겁니다. 또 사카가 자기 움직임을 이용해서 득점을 하면 사카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갑니다. 뛴 건 난데 그만큼의 보상이 오지 않죠. 즉 매우 희생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레알의 핵심 벨링엄, 아스날의 핵심 사카, 맨시티의 핵심 포든, 미넨의 핵심 케인, 세계적인 클럽의 핵심 선수가 한 팀에 모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상대를 공략하는 문제보다 내부에서의 교통 정리와 역할 정립이 더 시급합니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